칼로리보다 호르몬이 더 중요하다. 지방이 필요한 칼로리를 초과할 때만 체지방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이런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생리학 평론에서 우리의 삶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고 건강까지 파괴하는 칼로리에 대한 또 하나의 고정관념이 있다. 바로 음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칼로리이니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는 것만 조심하면 무엇이든 다 먹어도 된다는 생각이다. 칼로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무엇이든 적당량을 먹으면 괜찮다. 대부분의 다이어트 방법들은 일회 식당 사량에 주목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칼로리를 먹지 않으면 된다고 말한다. 칼로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데 우리 몸의 건강 상태와 세트 포인트 체중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먹었는지가 아니라 호르몬의 수준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이 찌는 것은 호르몬과 관련한 신진대사 체계가 망가졌기 때문이다. 망가진 신진대사 체계를 단지 굶는 것만으로 고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굶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 호르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잘못된 호르몬 체계를 치료할 때 비로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호르몬 세트 포인트 체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소화기와 근육조직, 지방조직은 호르몬을 통해서 신경계 및 뇌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한다. 이들은 저희의 세트 포인트 체중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태워야 하는지를 계속 논의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동적으로 칼로리 섭취의 배출을 줄이거나 늘리는 작업을 평생 동안 계속한다. 우리가 양질의 센 칼로리를 섭취하면 이 일은 순조롭다. 칼로리의 질이 높을수록 지방을 태우는 호르몬의 작용은 아주 쉽게 촉발되기 때문이다. 이때 적절한 양의 호르몬이 사용되면서 체지방을 태워라 같은 메시지들이 정상적으로 오간다. 그러나 저질 식품을 통해서 인쇄인 칼로리를 섭취하면 의사소통 시스템은 고장이 나고 만다.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태워야 하는지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없게 되어 호르몬이 불규칙하게 작동하고 체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계속 많은 음식을 요구하게 된다. 이 같은 의사소통의 고장은 결국 과식을 부르고 그럴수록 호르몬의 정상적인 흐름은 더욱 막히면서 마침내 비만해진다. 만일 체지방을 과도하게 저장하도록 만드는 인슐린 같은 호르몬을 촉발하는 인센 칼로리를 계속 섭취하면 칼로리를 열심히 계산해서 섭취하더라도 결국 지방을 줄일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비만은 막을 수 없는 상태로 가속화되고 만다. 체지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슐린은 본래 조직세포의 연료를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만 활성화된다. 우리 몸은 혈류 속에서 세포에 보낼 에너지가 있는지 체지방을 태울 필요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의 말을 듣는다. 결국 체지방 연소를 막는 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가 아니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다. 인센 식품의 대표 주자인 전분과 동분에 함유된 칼로리는 일단 인체 내에 유입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성된 인슐린이 칼로리들을 세포로 보내기는 하지만 그런 다음에도 여전히 혈류 안에 인슐린이 남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과다하게 분비된 인슐린으로 호르몬 경화가 일어나고 아무리 오랜 시간 열심히 운동해도 체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상실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상황은 극도로 악화된다. 과다하게 분비된 인슐린이 체지방 연소 능력을 파괴하고 나아가서 우리 몸이 인슐린에 저항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같은 인슐린 효과를 내기 위해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바를 것이다. 적정한 알코올 섭취는 아무 문제가 없다. 원하는 효과를 얻는 데는 적은 양의 알코올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과음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 인체 알코올의 효과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술을 마셔도 취한 것 같지 않게 된다.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간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만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우리가 센 식품을 먹을 때는 모든 게 괜찮아진다. 세포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인슐린이 조금만 필요하기 때문에 체내의 인슐린 생산량도 많지가 않다. 인슐린 수치가 낮다면 식사량이 다소 많더라도 살이 찌지 않는다. 체지방으로 저장되는 대신에
남는 혈당을 높이는 칼로리가 소모되거나 대변이 되어서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한 양의 전분과 당분을 먹게 되면 몸이 인슐린 효과에 저항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 몸은 에너지를 세포로 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해야 한다. 많은 양의 인슐린은 결국 췌장에 손상을 입히고 몸은 병이 난다.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 현대인들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인 4명 중에서 1명은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을 정도이다. 이 같은 인슐린 과다 분비 현상이 호르몬의 경화를 부추기고 세트 포인트 체중을 높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다하게 분비된 인슐린이 칼로리를 우선적으로 지방세포에 집어넣기 때문에 체지방 저장률도 높아진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다른 조직들이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지방세포는 인슐린에 항상 수용적이게 된다. 지방세포의 수용성이 좋은 점도 있기는 하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혈당이 생명의 치명적인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살이 빠지는 것도 먹는 것이 문제다. 결국 체지방이 늘어나도 이를 태울 능력이 없어지고 몸은 급격히 비만 상태가 된다. 미국인들은 어디에서 칼로리를 얻는가? 전분에서. 인슐린이 칼로리를 다른 세포로 보내지 못하고 지방세포에 우선적으로 저장하게 되면 인체 내의 다른 세포에게는 굶주림 현상이 시작이 된다. 충분히 음식을 먹어도 몸 안의 세포는 배고픈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다. 과다하게 분비된 인슐린이 대부분의 칼로리를 지방세포에 보내고 체지방을 태우는 능력까지 제거함으로써 이제 몸은 선택의 여지 없이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근육 조직을 태우면서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하게 된다. 비만의 진짜 원인은 30대 여성 태지는 심각한 요요 현상을 겪는 동안에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태울 수 있는 근육 조직은 다 손실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하지만 그녀는 굳은 의지로 500kcal만 먹는 식습관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그녀가 섭취한 500kcal은 칼로리가 필요한 기간에 전부 보내져야 하는데 인슐린 저항 탓에 250kcal만 전달하려고 나머지는 새로운 체지방으로 축적된다. 따라서 그녀의 몸은 여전히 250kcal가 부족한 상태다. 그녀의 기초 대사량은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고 태워버릴 근육 조직도 남아있지 않으며 인슐린 과다로 인해서 체지방을 태울 능력도 없다. 그래서는 그녀의 선택은 이제 뭘까? 과식이다. 세포가 굶주린 것을 막기 위해서 250kcal를 더 먹는 것이다. 추가로 섭취한 250kcal 중에 일부만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세포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또 체지방으로 저장된다. 따라서 그녀는 또 다시 먹어야 한다. 이런 과정은 호르몬이 경화된 그녀의 몸이 필요로 하는 500kcal를 유지하기 위해서 1000kcal를 먹어치울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호르몬 경화를 보승하기 위한 과식이 계속되는 한 그녀의 몸에는 체지방이 격결히 축적이 된다. 겉으로만 보면은 단순히 그녀가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센 칼로리 섭취로 인해 생긴 호르몬 경화에 따른 부작용인 것이다. 비만은 칼로리를 너무 많이 섭취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칼로리 섭취를 줄인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비만 증상을 치료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95%가 실패하는 이유다. 잘못된 사고방식은 칼로리 양과 체지방 증가, 이렇게 올바른 사고는 잘못된 식품, 호르몬 경화, 과식, 체지방 증가. 다이어트 중점을 칼로리 섭취에 맞추는 것은 마치 중풍에 걸렸을 때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 치유하려고 마구 약을 먹는 것과 같다. 칼로리 섭취와 배출을 추적하면서 몸 상태를 관찰할 수 있지만 생명작용을 촉진하고 호르몬 조절을 돕는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면 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제2형 당뇨병으로부터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지켜라. 제2형 당뇨병을 호르몬 측면에서 본다면 배수구가 꽉 막힌 싱크대에 물을 계속 부음으로써 물이 사방에 넘쳤는데도 수도꼭지가 고장이 난 상황과 같다. 일단 과다한 인슐린이 생성되어 혈류 속으로 넘쳐 들어왔는데 더 이상 인슐린 생산을 조절할 능력이 없어지면 2형 당뇨병을 유발하게 된다.
이 같은 가정이 체내에서 치명적인 혼란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질병센터에서는 40대 이에 당뇨병을 진단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남성의 경우에 12년, 여성의 경우에 14년 정도로 기대 수명이 더 짧다. 이는 전문가 당뇨에 푹 빠져 있는 여성아이들은 수명이 대단히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2형 당뇨병은 끔찍하다. 수명 단축뿐 아니라 성장을 방해하기도 한다. 1800년대 인구 4,000명당 1명이 당뇨병을 앓았지만 이제는 4명 중 1명이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조 증상을 보인다. 1세기 만에 천문학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남성의 3분의 1, 여성의 2분의 1이 제2형 당뇨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태아가 자궁에 있을 때부터 당뇨와 호르몬 조절이 안 되는 환경에 노출되면 세트 포인트 체중과 관련된 호르몬 조절 능력이 손상되는 한편으로 영구적인 지방세포를 만들어 비만, 당뇨병, 심장병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한 동물 실험 결과는 매우 섬뜩하다. 동물들이 새끼를 가졌을 때 인센식품으로 사육하면 새끼들에게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 어미보다도 전문가 당뇨에 더 집착하게 된다. 이렇게 태어난 후손 1세대는 부모보다도 기대 수명이 현저히 낮다. 오늘날 미국 아이들의 3분의 1가량이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에 있다. 5세 이하 아이들 중에서 4천만 명 이상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호르몬 혼란, 높아진 세트 포인트 체중, 인센식품 섭취 욕구 등에 노출됨으로써 과체중 상태에 놓여 있다. 콜로라도대 다벨레아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당뇨병은 악순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당뇨병에 걸린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어린 나이에 비만과 당뇨병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성들이 비정상적으로 당뇨에 대해 내성을 가지게 된다면 이를 자손에게 물려줌으로써 이런 악순환을 영구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놀라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앞서 소개했던 크리스티나의 이야기처럼 제2형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 대다수가 센 식품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뒤집고 전부 다도 진료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받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